경상남도 합천군 산골 마을 가야산 자락 깊숙한 곳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주변은 온통 논밭과 대나무 숲이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도 걸어서 10분은 좋게 걸려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산새 소리가 들렸고 해질 역엔 개구리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10살 소녀 박도희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도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마루를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박태섭이 마당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람한 체격에 그을린 피부, 굵은 손마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농부라고 불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술 한잔 안 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 그런 평판이었습니다. 도희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 등이 이쪽을 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어머니 강옥분의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희는 재빨리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허리가 굽은 모습, 40이 간 넘은 나이였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밥상 차려라. 아버지 들어오신다. 네. 도희는 대답하고 움직였습니다. 밥그릇을 꺼내고 국그릇을 놓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오래 반복한 일이었으니까요. 김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크기로 썰고 된장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뜨겁게 데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섭이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도희와 어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선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밥. 예,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도희는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뒤로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는 소리, 반찬 그릇을 밀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반찬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도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볼 돈 아까워서 이 모양이냐?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장 보러 가겠습니다. 가라는 소리도 못 알아듣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신음을 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도희는 그릇을 씻는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물소리가 다른 소리를 덮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희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책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공책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면 스산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희는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집안의 소리들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희는 학교에 갔습니다. 합천초등학교는 마을에서 1시간쯤 걸어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포장도로가 나왔고 그 길을 따라가면 작은 읍내가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그 읍내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도희는 혼자 걸었습니다. 같은 동네 아이들도 있었지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쓸데없는 버릇 배운다. 그 말이 도희의 발을 묶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렸습니다. 도희는 제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끝자리, 늘 앉는 곳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희야, 어제 숙제했어? 반 아이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요. 아이는 잠깐 도희를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도희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인 이선미가 교단에 섰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26살 긴 생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며 아이들을 하나씩 쳐다보았습니다. 박도희. 네. 도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잠시 도희에게 머물렀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심시간 도희는 교실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았지만 도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며 밥을 씹었습니다. 이선미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도희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희야, 혼자 먹니? 네. 친구들이랑 안 어울려. 도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도희 옆에 앉았습니다. 도희는 몸을 살짝 움츠렸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부터 봤는데 넌 늘 혼자더라. 힘든 일 있니? 아니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도희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과 후 도희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도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실까?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언가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날씨 탓을, 농사 탓을, 세상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결국 어머니에게 그리고 도희에게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에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왔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볼에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었습니다.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은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어머니와 도희는 그 다음에 손을 움직였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것만이 대화였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희. 네. 학교에서 뭐 배웠냐? 국어랑 산수요. 그래.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도희는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어머니가 작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시집 가면 다 쓸모가 되니까요. 도희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희의 목소리는 허락받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물음에 답은 없었습니다. 도희는 10살이었고 세상은 너무 넓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적이었고 어머니는 무력했습니다. 도희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작은 바람 하나 품지 못한 채로요. 그렇게 합천 산골의 낡은 기와집에서 소녀 박도희의 삶은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부서지면서요. 봄이 왔습니다.
도희는 어느덧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조금 자랐고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그뿐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절대적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어머니가 도희를 불렀습니다. 도희야, 장 보러 가자. 합천 장날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와 도희는 함께 읍내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몇 안 되는 외출이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좌판마다 물건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선 냄새, 나물 냄새,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도희는 어머니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고추 얼마예요? 어머니가 한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희는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장터는 소란스러웠지만 도희에게는 그마저도 신기했습니다. 집 밖의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 살아있는 기운.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도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나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지 2년이 지났고 그 후론 집과 장터를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도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 우체국 옆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애썼습니다. 아, 저쪽이군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나 봐요. 괜찮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탕 한 개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작은 감사 표시예요. 도희는 사탕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웃고 떠났습니다. 도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희야, 뭐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에 든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를 따라 다른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스쳤다 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장날이 왔습니다. 도희는 어머니와 함께 장터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채소를 고르고 도희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길 알려주신 분 아니세요? 도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무사히 버스 탔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전 민태호라고 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이쪽에 일이 있어서 가끔 오거든요. 도희는 또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이름이 뭐예요? 도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박도희요. 도혜씨. 좋은 이름이네요.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희에겐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며 저렇게 웃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도희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도희는 화들짝 놀라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태호를 힐끗 보더니 도희를 재촉했습니다. 가자. 네. 도희는 태호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도혜씨. 도희는 걸으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날은 계속 왔고 태호는 그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중엔 일부러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도희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희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태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네. 서울은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언제쯤 필까요? 다음 주쯤이요. 그럼 다음 주에 보면 벚꽃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도희에겐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웃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도희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물었습니다. 도희 씨는 꿈이 뭐예요?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런 거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희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꿈을 말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 도희에겐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도희 씨도 꿈 하나쯤 가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을까? 5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도희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희 씨, 제가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일 때문에요. 도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호는 쪽지를 도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2달 뒤에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정말요? 네. 꼭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도희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웃어 보이고 떠났습니다. 도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희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혜 씨, 꼭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민태호. 도희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장날 도희는 태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에도 없었습니다. 도희는 조금씩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애초에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도혜 씨. 태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일이 꼬여서 하지만 왔어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도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는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태호는 진지한 표로 말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도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도혜 씨를 서울로 데려갈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도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약속대로 도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박태섭은 태호를 맞이했습니다.
태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태호라고 합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직업이 뭔가? 서울에서 무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체지만 안정적입니다. 재산은 집이 하나 있고 저축도 조금 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혼인 허락하지. 도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호의 재산과 직업, 그리고 딸을 서울로 보낸다는 체면. 아버지에겐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이 정해진 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도희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했습니다. 시집가기 전까지 집안일 제대로 배워라. 남의 집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도희에게 여자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남편 말 잘 들어야 한다. 집안일 다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도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또 다른 감옥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호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태호는 다를 거야. 그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줄 거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달 뒤였습니다. 도희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느렸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 어머니의 훈계, 집안의 무게. 모든 게 도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밤 도희는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날 밤 도희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집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결혼식은 도희에게 탈출일이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며 도희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7월이었습니다. 낮엔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고 밤엔 습한 공기가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도희는 매일 혼수 준비에 시달렸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서리를 똑바로 맞춰야지. 네. 시댁 가서 이 모양이면 쫓겨난다. 네. 도희는 대답만 했습니다. 말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틈만 나면 도희를 불렀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도희는 견뎠습니다. 한 달만 더. 그럼 나갈 수 있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7월 20나흘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도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도희는 이불을 펼치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야, 나와라. 도희는 몸이 굳었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부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방으로 와. 도희는 따라갔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도희만 남았습니다. 앉아라. 도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도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할 게 있다. 네. 여자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도희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버지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도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또각또각.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도희는 눈을 떴습니다. 도혜씨. 밖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도희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누구야? 아버지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도희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창문을 열려는 순간 도희는 안방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이 자식아! 아버지의 고함이 뒤따랐습니다. 도희는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도혜씨. 태호는 도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도희는 그의 품에서 떨었습니다. 태호는 도희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눈물 자국, 멍든 팔, 떨리는 몸. 이게 무슨... 그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놈,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장 꺼져. 아버지가 태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도희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저는 도혜 씨의 약혼자입니다. 민태호라고 합니다. 약혼자? 그래서 어쩌라고. 남의 집 딸한테 손대려는 거냐? 손댄 건 당신이지 않습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혜 씨 상태를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뭘 아는 척이야, 이 서울놈이. 아버지가 태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호는 버텼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지킵니다. 도혜 씨를 다시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 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태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태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도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도희는 태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전 이제 안 돌아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집도 싫어요. 인연이. 아버지가 도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태호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켜. 아버지와 태호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태호는 도희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뛰어요. 두 사람은 마당을 벗어나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희는 맨발이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손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희는 멈췄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태호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도희의 발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피가 나요. 엎힐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태호는 도희를 업었습니다. 도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등이 따뜻했습니다. 도희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전해요. 태호는 읍내 쪽으로 걸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태호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윤씨 하숙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태호는 도희를 내려놓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졌고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순 이모, 저예요. 태호요. 여자는 태호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태호야? 이 밤에 웬일이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순은 도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희의 상태를 보자 이순은 더 묻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순은 도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발부터 씻어라. 이순은 도희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도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순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여기는 안전해. 이순이 말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은 태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하면 길어요. 내일 설명할게요. 지금은 도희 씨를 쉬게 해주세요. 이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희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도희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이순이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도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이순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희 씨를 서울로 데려가야 해요. 어떻게? 차를 빌려야 해요. 기차역은 위험해요. 아버지가 쫓아올 거예요. 이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열이 있다. 대열이요? 내 조카. 트럭 몰아. 지금 부를게. 이순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윤대열이 도착했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이 친구들 서울까지 태워줘야 해. 대열은 태호와 도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 대열아. 이수는 도희에게 옷 한 벌과 신발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 조심해서 가고. 감사합니다. 도희는 처음으로 이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은 도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살아라.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대열이 운전석에 앉았고 태호와 도희는 조수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새벽길은 고요했습니다. 합천 읍내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도희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논두렁, 산, 별빛,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 같았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도혜 씨, 태호가 불렀습니다. 도희는 태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린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도희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도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는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트럭은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온전히 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도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이. 트럭 창문 밖으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도희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구였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대구였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서울은 그 다음이에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합천만 아니면 됐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도희는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박도희가 아니었습니다. 민도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도혜 씨. 태호가 웃었습니다. 도희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첫 보금자리는 반지 하방이었습니다. 대구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이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도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도희를 보고 미안한 표를 지었습니다. 잠깐만이에요. 곧 더 나은 곳으로 옮길게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도희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선택한 곳이었으니까요. 태호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옷을 다리고 접고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도혜 씨는? 전 익숙해요. 이런 일 많이 해봤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임신했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도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태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엔 공사판, 밤엔 목공소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내 손으로. 태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준혁이었습니다. 도희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도희는 준혁을 업고 세탁소에 갔습니다. 아이가 울면 젖을 물렸고 잠들면 다시 일했습니다. 밤엔 지쳐 쓰러졌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공 기술을 배우느라 잠을 줄였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생겼고 톱질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나아질 거예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2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서연이었습니다. 반지 하방은 좁아졌습니다. 태호는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꼭대기 방이었습니다.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도희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었습니다. 태호는 목공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제 곧 내 공방을 열 수 있어요. 태호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밤이면 도희는 조각천을 꿰맸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버린 헝겊, 찢어진 앞치마, 낡은 보자기. 도희는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바늘에 실을 꿰어 이어붙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바늘에 손을 찔렀고 실이 엉켰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지며 보자기가 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도희는 조각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자기란다. 예쁘다. 응. 버려진 천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뻐졌어. 도희는 조각보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의 삶 같았습니다. 찢어지고 버려진 조각들이 모여 이제는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드디어 공방을 열었습니다. 김해 장유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민태호 가구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태호의 꿈이었습니다. 도희는 공방을 도왔습니다. 손님을 맡고 장부를 정리하고 가구를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준혁은 초등학교 3학년, 서연이는 1학년이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안정되었습니다. 밥을 굶지 않았고 잠잘 곳이 있었고 아이들은 건강했습니다. 도희는 만족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희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합천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도희야, 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병원에 계신데 너를 찾으신다. 한번 와보겠니? 도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태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가보실 거예요?
도희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모르겠어요. 태호는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함께 갈게요.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도희는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태호와 함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논밭, 골짜기. 도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났구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병원이었습니다. 도희는 어머니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하얀 머리, 주름진 손. 도희가 기억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도희야? 어머니가 도희를 알아봤습니다. 도희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네, 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너한테 미안하다.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 아버지가. 하지만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제일 미안해. 도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처럼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도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멈추겠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어요. 도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도희는 어머니의 손을 쥐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실을 나왔을 때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도희는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도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도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가.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앞만 보면 돼요. 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앞엔 집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태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희 자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된 도희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도희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과 서연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희는 다시 조각보를 꿰맸습니다. 새로운 조각을 이어붙였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고 실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조각보는 점점 커졌습니다. 도희의 삶처럼요. 찢어지고 버려진 것들이 모여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희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린 괜찮아. 그날 밤 도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평온하게.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을회관 2층 강의실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창가에는 조각천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긴 탁자 주변으로 6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도희는 앞에 서서 조각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색배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72의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손에 쥔 조각보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색의 천이 이어져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두운 천이 있죠? 남색 검정. 언뜻 보면 안 어울릴 것 같죠?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는 조각보를 돌려가며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천 덕분에 다른 색들이 더 선명해져요. 붉은색도 노란색도. 어두운 천이 없었다면 무늬가 이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두운 천도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중요한 건 어떤 실로 이어 붙이느냐죠. 실이 튼튼하고 정성스러우면 어떤 천이든 아름다운 무늬가 돼요. 도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조각천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실담이 너무 성그러요. 조금 더 촘촘하게. 이색 배치 좋네요. 계속하세요. 도희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바늘을 쥔 손가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은 살, 주름, 희미한 상처 자국. 그 손은 수많은 천을 꿰매온 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해 장유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0년 전 태호가 직접 지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현관 옆에는 태호의 공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다. 손주들이었습니다. 준혁의 아들 민준이와 서연이의 딸 하은이. 8살과 5살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도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만들었어요? 조각보 가르쳤단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도희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가르쳐 줄게. 거실로 들어가니 준혁과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너희 아버지는? 공방에 계세요. 도희는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톱밥과 나무 기름 냄새였습니다. 태호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포를 들고 있었고 책상 하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도희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 책상 내일 배달해야 해요. 손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태호의 손도 도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도희는 태호 옆에 섰습니다. 저녁 먹어요. 알았어요. 곧 들어갈게요. 도희는 태호의 등을 한번 토닥이고 나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탁자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웃었습니다. 도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식사 후 도희는 거실에 앉아 조각보를 꿰맸습니다. 새로 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옷에서 나온 천 조각들을 모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각보란다. 왜 만들어요? 예쁘잖아. 그리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할머니는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도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아빠랑 고모 키울 때부터였어. 아주 오래전이야. 왜 시작했어요? 도희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도희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조각보를 만들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 할머니 마음이 아팠어요. 응, 많이 아팠어.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할머니 이제 안 아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놀러 갔습니다. 도희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천을 이어붙였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과거가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침묵,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력함.
태호를 만난 날, 집을 나온 밤, 아이들을 낳고 키운 세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모든 것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가 이제는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도희의 삶이 그랬습니다. 찢어지고 버려진 조각들이 모여 이제는 하나의 온전한 무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희는 다시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눈가에 멍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도희는 그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옛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도희는 지은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조각천을 만지작거렸지만 바늘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떠났습니다. 지은만 남았습니다. 도희는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희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너무 숨막혀요. 남편이 남편 때문에. 지은은 더 말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도희는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도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도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은이 진정되었습니다. 도희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들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네. 숨 막히는 집에 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은 도희를 보았습니다. 도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반드시 손 내미는 어른이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손을 잡으세요. 무서워요. 알아요. 나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손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도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상담센터 번호예요. 전화해보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처럼요. 도희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도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희는 태호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늘 가득 별이었습니다. 도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요? 나랑 똑같은 처지더라고요. 태호는 도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도희는 계속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도혜씨.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당신이 손 내밀어 줬잖아요. 선생님도 하숙집 이모도 트럭 기사 아저씨도. 도희는 태호를 보았습니다. 그 손들이 날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 집에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왔어요. 태호가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희는 웃었습니다. 그 여자도 잘 될 거예요. 누군가 손 내밀어 줄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 거예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둘은 한참 별을 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도희는 다시 조각볼을 꿰맸습니다. 손주들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그거 언제 다 만들어요? 천천히. 급하게 만들면 무늬가 삐뚤어져. 할머니는 조각보 정말 잘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 봤거든. 도희는 웃었습니다.
조각보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여러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밝은 색도 있었고 어두운 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도희는 완성된 조각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와, 다 됐어. 와, 예쁘다.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도희는 조각보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도희의 삶이었습니다. 찢어지고 버려진 천들이 모여 하나의 조각보가 되었듯이 도희의 상처들도 모여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아름다웠습니다. 도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도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이제 무늬가 되었습니다. 도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지은에게, 수강생들에게, 손주들에게. 도희는 자신의 삶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살아남을 수 있어. 나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도희는 그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들었습니다. 도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조각보를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도희가 보였습니다. 합천 산골의 낡은 기와집에서 창밖을 보며 서 있는 소녀. 도희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살아남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소녀가 웃었습니다. 도희도 웃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도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희는 조각보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선생님, 하숙집 이모, 트럭 기사 아저씨, 태호,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도혜 자신에게,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도희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조각보처럼 여러 색이 어우러진 삶이었습니다. 어두운 천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무늬가 깊어졌습니다. 도희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평온하게.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희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조각보를 꿰매듯이 천천히 정성스럽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름답게.